이게 이제 바로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함에서 F-35B. 이거는 미국의 이 대형 항모에서 2차 분급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동안은 항모 안 된다였는데 큰 항모 갖자. 추후 경항모가 도입된다면 이제 실제 사용과 우리 해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만 뚝급 경항모 가지고 되겠냐? 어차피 만들 거 중형 항모로 가자. 얼마나 많은 고정 인기를 탑재할 계획이신지. 10여 대 이상 정도의 그 수직이 착륙기를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뭐 현대 대우 모두 이제 함재기로 F-35B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한 비행기를 우리가 두고 고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그럼 이런 기술이 있는지 그 기자님께서 잘 아시면서 저한테 여쭤보는 건데 정말 몰랐어요. 무장 탑재실, 정비실 이런 공간이 전부 특별 보안 구역으로 설정이 돼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항모에 이런 공간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일단 이런 우려와 관심에 뭐 해군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런 뭐 일본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거를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보안 규정에 따라서 정비실 같은 경우에도 보안 특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뭐 영국 항모와 관계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영국 항모는 자체적으로 항모에서 이제 정비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안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유성령 함장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런 보안 때문에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지삼을 한 10년 넘게 운용을 하면서 또 이런 정비에 관련된 그런 보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기술 수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제가 당장 어떤 답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만약에 장비를 사오게 된다고 하면 미국과 협업하고 협조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 보완이 되리라 믿고요. 또 경항모에 탑재할 수직 이착륙기는 공군에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공군은 2023년까지 7조 8,926억 원을 투자해서 F-35A 40대 도입을 이제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F-35B까지 운영하게 되면 지상 비행기지의 부정 문제도 야기될 수도 있는 거고 함정은 해군이, 함재기는 공군이 공동 운영한다. 야, 이거 좀 복잡한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의구심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 어려움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렇죠. 공동 운영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예, 어려움이 있겠죠. 어떻게 제가 좀 생각하십니까? 당황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이 게스트님한테 지적을 받으시면 그러게요. 예. 사실 함정은 해군이, 함재기는 공군이 함께 공동 운영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 어려움이 있겠죠.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군과 또 공군의 능력, 방사청의 능력이 이걸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항공기는 이제 공군에서 운용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까지도 이제 다 해야 되고 비행기지 관련된 내용도 이제 공군에서 수직 이착륙기를 이제 확보하면 그거 연계해서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소요가 정확하게 이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또 업무가 진행되어야 해군과 또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F-35 알파와 또는 수직 이착륙기가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리고 우리 KF-21 이거 해군 버전으로 바꿔서 쓰면 안 되나? 이런 질문 어떻게? 군사 많이 하중에 이걸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밀고 있는데 그거 잘 해야 되는데 해군까지 쓰면 좋지 않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KF-21 네이비라고 이야기하시던데 네. 그게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 함정에서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F-2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네이비 버전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상당한 시간과 또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 일단 경항모는 경항모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뭐 기본 설계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항공기는 결정되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기 경항모를 이렇게 또 뭐 어떻게 조정하는 것은 이게 또 어불성설이 되는 그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게 KF-21 네이비형은 좀 현재 단계로서는 시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은요. 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영원 형님께서 기자님께서 초대선님께 답변을 미루셨던 다양한 함재기 탑재를 위한 대안으로 캐터펄터는 이말스 도입에 대한 의견 이거 도입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의 입장. 예,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해군의 입장을 여기 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현재 이말스나 뭐 카타필트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해군이 내놓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항공모함 운용국들을 봐도 카타필트를 이런 경항모급에서 운용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톤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또 시간이 또 필요할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도 처음에는 영국 항모를 만들면서 카타필트를 고려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이제 스키 점프를 해서 또는 이제 이말스로 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는데 해군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양과 기술이 뭐 이렇게 경항모에 적용돼가지고 그걸 운영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말스 같은 경우에는 카타필트보다 조금 더 나간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는 또 이렇게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우리 기술력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용 문제만 없다면 뭐 경항모뿐만 아니라 중요한 뭐 대형 가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사업비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군사 매니아 출신으로 네.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매니아시고 어떤 새로운 무기, 강한 무기를 태생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 그런 측면에서 네. 과거부터 뭐 다목적 경항모니 뭐 이런 상륙함 이런 주장도 펴고 그랬었는데 요 문제는 이제 항공모함이 특히 경항모 전단 같은 경우는 함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이제 호위 함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소지원함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당연히 또 함재기도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른바 소위 가성비 논란이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뭐 6, 7조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 능력, 군사력 건설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 정도 최우선 순위를 둬서 할 만한 것이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논란이 이제 빚어지고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 군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경항모 순수 건조 비용만 2조 30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요거는 변함은 없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빠졌죠. 여기에 이제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쵸. 얘기한 네. F-35B 그게 없으면 사실 경항모 의미가 없는 거죠. 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항공전력이 없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 비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추정은 최소 3조 이상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F-35A를 지금 40대 도입하는 것만 해도 7조 8천억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가 도입에도 공군이 20대 추가하는데도 예상한 게 3, 4조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 4조 이상이 든다고 보고 그럼 요것만 따져도 5, 6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아메리카급이라고 불리는 배수량 4만 5천 톤짜리 대형 강수 상륙함이 있는데 이게 비교적 신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척 건조하는데 3조 7천억 정도가 들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보다 좀 크고 신형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하고 또 다른 그런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돈이 더 많이 들 수는 있는 거지만 예상보다는 좀 이제 많이 돈이 드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항모 건조에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설계가 요구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영국이 될지 이탈리아가 될지 미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선진국들의 기술 지원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받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극복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비용 추가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또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이제 운용 유지비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군 입장을 조금 이해하는 편인데 뭐 어떤 분 특히 육군 출신들은
뭐 항공모함 한 척 운용하려면 5천억 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미국의 초대형 항모를 기준으로 한 경우고 우리 같은 경항모는 그보다는 이제 적게 드는 것이죠. 근데 군에서 이제 5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는 너무 좀 적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과연 팩트는 무엇입니까? 뭐 여쭤보죠. 이제 그 유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최초에 저희들이 이제 했을 때는 2조 네, 초반대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국방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산출된 그 비용은 한 2조 6,500억 원 정도입니다. 조금 이제 상승을 했고요. 요거는 뭐 이제 해군에서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기관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방사청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산출을 했는데 유지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뭐 인건비나 수당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비용들이 운영하는 데 한 300억 들고 연료비, 수리비, 정비비 같은 그런 비경직성 경비는 한 500억 든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항모가 있건 없건 인건비나 수당은 사람이 있으면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드는 거고 항모라는 전력이 생겨서 드는 비용은 한 5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500억은 그러니까 순수 항모 한 척 기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위함대까지 포함된 건 그런 아니죠. 거는 이제 같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호위함대 부분도 역시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 다른 나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항상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항모를 만들어도 축구 얘기하셔서 축구에 비교하자면 메시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1대 예, 그럴 수는 없죠.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면 수비, 진짜 네. 공격 뭐 그러니까 1,000억 원을 주고 우리가 뭐 한국 팀이 메시를 사온다 해도 혼자서 뛰세요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렇죠. 2천억 줘도 안 오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호위 및 항공 전력이 다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해외도 이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도 2001년에 샤를드공 핵항모를 전력화를 했는데 이제 호위 함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영국, 인도 이런 이제 우방국의 구축함 지원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된 것이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도 지금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이제 취역을 새로 시키면서 이제 소위 그 대영 제국의 위상 뭐 해군력 한때 그런 걸 다시 좀 과시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항모 두 척을 기함으로 하는 이제 항모 타격단에 배속시킬 그 호위함이랑 군수 지원함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네덜란드 해군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F-35 미 해병대, F-35 비행 대대를 합류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방국하고 도움을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돈을 또 들여가지고 이걸 다 꾸려야 되는 건지. 그 이제 뭐 영국에 비해서 우리 해군 병력이 더 많습니다. 예, 더 많고 이제 전력도 배들로 치면 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획해가는 전력들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항모 전투단은 뭐 아시겠지만 잠수함 한 척 또는 두 척, 그 다음에 구축함이나 호위함으로 한 5척에서 6척,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지원함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 항공력은 별도로. 근데 이런 전력들을 이제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해군이 그동안 해군력 뭐 발전 계획, 개선 계획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온 플랜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투트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트랙은 이제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 그동안 이제 해역 함대 전력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진수한 포항함이나 이런 함정들은 이제 FFG 시내 호위함을 가지고 이제 NNL을 방어하는 이런 전력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전력은 기동함대 전력인데 이것은 전방 해역뿐만 아니라 뭐 우리에 있는 관할 해역 등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로 대형 함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대형 함정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지하함인 항모 이런 배들을 만들고 간 게 아니라 구축함인 이런 배들을 차곡차곡 진행을 했고, 현재 뭐 아시겠지만 청해부대 가는 DDH-2 이런 6척과 우리 저기 세종대왕항 123 3척이 있고, 또 이제 또 추가로 더 만들고, 또 한 뭐 20년 말 또는 30년 초에는 KDDX라고 해서 이제 한국형 123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18척 체제거든요. 원래 기동함대의 건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들과 군수지원함 내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수지원함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잠수함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전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독도함, 마라도함, 그리고 요까지는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다 되어 있고, 이제 독도, 마라도에 이어서 한 척에 이제 아까 세계 기동 전대를 말씀하셨는데 지함으로 운용할 배 하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영국 케이스처럼 배를 만들어서 호위 전력이 없으니까 추가로 어떤 전력들 더 확보하면서 돈이 더 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항공모함 하나만 들어오면 이미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항공모함이 이제 그런 어떤 항모 전투단의 활용 전정이 되는 거여서 아까 유영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항공기 전력 외에 추가로 호위 전력 때문에 드는 추가 비용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좀 첨언하면 일부에서는 이제 군수 지원함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군수 지원함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소양함이라는 배가 만들어져 있고 이제 세척에 기존에 있는 배는 한 4,000에서 5,000톤급 정도 되는데 이런 배들은 이제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천지함만 해도 지금 거의 한 30년 넘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태를 시키면서 이제 대체 전력 개념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새로운 전력으로 해서 원해 작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수 지원함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착수돼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가고 있는 사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항모의 최대 위협은 사실 그 미사일이다. 이렇게 저희도 그 본 게임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항모 잘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본 게임에 다뤘지만 네. 또 이제 항모 킬러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과거 구소련 러시아에서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대한 탄도 미사일이죠. 그 중폭 21D라고 불리는 이게 사거리가 한 1,500km에서 2,000km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 긴 중폭 26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4,000km 정도 돼서 괌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함 순항 미사일과 달리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서 요격이 어렵고 항공모함에 그만큼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모함 킬러다 이런 별명까지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이제 사실은 경항모에 좀 반대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대한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요즘은 국초음속 미사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5 이상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방어 수단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이 국초음속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3 이하의 3사 정도의 이하의 그 초음속 순항 미사일, 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위협에 대응한 방어 수단이 약하다. 특히 대한탄도 미사일, 국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정말 몇 조짜리 값비싼 고가의 표적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혹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려 사항에 대해서 잘 뭐 인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ASBM이 우리의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해군 생활할 때는 제가 이제 배를 타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잠수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잠 작전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제 해군에서 이제 그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우주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군도 이제 이런 우주 전문가들이 빨리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ASBM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뭐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경항모 자체 방어 능력은 뭐 아까 마5 정도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뭐 제한이 될 수도 있지만 자체 방어 능력은 가지고 있다. 해군이나 근접방어무 체계로. 그 다음에 이제 호위 전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요격 시스템이 있고요. 현재 그 지상에서 쓰고 있는 요격 시스템을 해상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을 수 있는 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저쪽에서 이제 ASBM을 쏜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육상에서 항모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미 보보스에서 이제 기고한 기고문을 보면 이게 표적을 이제 탐지해가지고 공격을 하려면 정찰 위성 3개가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모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24시간에 1000km 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속력이 한 27나트, 25나트면 시속 한 5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으로 치면 한 1km 정도는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항모는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향도 알 수 없고 속력도 알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뭐 저쪽에 쏘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맞히기는 굉장히 힘들다. 현실적으로 제 경험을 비춰봐서도 그렇고요. 뭐 AS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CEP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차, 탄착 오차가 있는데 그게 흔히 한 300에서 400m 정도는 이제 이야기하고 뭐 더 이제 다운시켜서 이야기하는 데도 있지만 탄착 오차가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마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ASBM 때문에 항공모함은 값비싼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ASBM 무서워서 그 항공모함을 안 가질 거냐? 그러면 진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으면 이제 우리는 장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더기가 무섭더라도 장은 담가야 한다. 네. 탱크도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대부분의 뭐 탱크도 뭐 탱크 잡는 뭐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럼 탱크 안 가실 거냐고요? 예. 그런 면에서 대비를 잘 하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항모 마지막 포즈 화렴전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 잘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청문회 나오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모셔야 되는데. 이게 다시는 안 나오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다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 2001 때 한번 나오겠습니다. 이거 다시 안 넣으신다고 하니까 센 질문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그냥 기조에 이어서 좀 더 센 거로. 센 거로 가죠. 센 거로 지금 또 모실지 어떨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온라인상에 막 군사 마니아들 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실은 논쟁 중에 하나가 어차피 우리 아까 이제 가용 예산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뭐 중대형 항모 못하고 경항모 한다 이런 취지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네.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해군력 증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있죠. 뭐 항모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데요.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의 어떤 비대칭, 고순도치 가시, 독침 무기로서 중요하다. 이거는 북한 플러스 잠재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걸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죠. 핵 잠수함과 경항모와.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둘 다 많은 돈이 듭니다. 핵 잠수함도.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핵잠수함에 둬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가까운데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뭐 선후의 문제로 따지기는 좀 이제 그럴 것 같고 저는 이제 안보라는 게 이제 고차방 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차방 정식에서 보면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할 수는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비대칭 전력 관련해 가지고 핵잠수함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핵잠은 엄밀성과 전략성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해상교통로나 이런 데에서는 현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핵잠은 노출되면 현시력이 삭됩니다. 핵잠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다른 국가가 우리가 핵잠을 가지고 있으면 억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희망사항 뭐 그런 정도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핵잠수함을 가지고 어떤 도발이 우리 북한을 해역에서 왔을 때 핵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요? 평상시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력 경쟁 이하의 분쟁 상황에서는 핵잠은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어떤 해양에서 아까 365일 동안 뭐 24시간 이렇게 어떤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현시력을 갖춘 뭔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되었든 최소한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방위 역량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정책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항공모함을 우리가 일단 하고 핵잠도 같이 가는 게 뭐 이렇게 딱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치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 이슈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특별한 분을 모셔서 오피셜에 가까운 말씀 듣기 위해서 저희가 청했는데 사실 부담도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영국 항공모함 그 항모전단하고 이제 같이 훈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해상에서 그 동해상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그 영국 항모전단장이 원스타인데 스티브 모하우스 제독인데요. 같이 이제 공조 통화도 하고 이제 협조를 했는데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던 게 영국도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여러 수상을 거치고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참모총장을 거치고 중기계획 몇 번을 타서 진짜 상고 끝에 이렇게 탄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했던 말이 잘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 BBC에서 만든 영국 항모 관련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이렇게 울컥했던 게 퀸 엘리자베스 함정이 출항을 하는데 그 포츠머스 항에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손 들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었고 훈련하면서 또는 키드 제독도 이렇게 강조한 게 영국은 항공모함을 컨빈싱 파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을 만한 또 설득적인 그런 파워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탑재하고 있는 F-35 브라보 우리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게임 체인저다. 그게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도 경항모를 이제 갖게 되면 대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해상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갖게 되는 거고 또 주변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는 억지를 발휘할 수 있는 컨빈싱 파워를 해상에서 갖게 되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위협이 있을 때 해상에서 나가서 먼 바다에서 국민과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상 기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상 기지가 곧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베이싱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모가 꼭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그리고 국회, 언론 또 이런 자리에 계신 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 네. 귀한 말씀해주신 우리 곽광섭 지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본 게임도 계속 해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말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 사업 경항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서 그 제동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수건 사업이구나 이런 느낌을 저도 강하게 받았는데 어려운 일도 분명히 많네요. 뭐 돈, 기술, 뭐 협조 여러 가지. 근데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기 도입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 돈이잖아요. 항모는 지금까지 나온 출연한 무기 체계 중에 되게 뭐 가장 크고 비싼 이제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최신의 항모, 슈퍼 항모라고 불리는 제랄드 포드급의 경우는 한 척이 무려 130억 달러. 무려 130억 달러. 한 척이? 예,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뭐 15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웬만한 우리 역시 미국.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예. 육박하는 그런 비용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폴란드, 파키스탄 1년 국방비하고 맞먹는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정말 초강대국이나 할 수 있는 각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더구나 이게 뭐 아까 우리 경항모도 호위 전단이 구성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그 대형 항모 당연히 호위 전단 구성되죠. 여기 비싼 이지스함들이 뭐 여러 척 들어가는데 이지스 순양함 한두 척, 뭐 구축함이 뭐 두 척에서 많게 5척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두 척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배가 뭐 한두 개가 붙는 게 한 7, 8척 이상의 호위 함정이 붙는데 그럼 미국은 이런 항모 전단이 몇 개냐? 무려 11개입니다. 이런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 그야말로 천주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2001년 그 아프간전이 개전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종식이 됐죠. 20년 만에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그런 실패하는 사례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됐는데 여간 초기에 개전할 때 석 달간은 미국 공습의 4분의 3을 항공모함에서 이룩한 함재기가 이제 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은 이제 초대형 항모, 슈퍼 항모에 이제 주력을 해왔는데 근데 이런 미국도 얼마 최근에 경항모에 다시 좀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경항모요? 예. 보통 이제 뭐 최대 무슨 뭐 최고 뭐 이런 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좀 경향이 좀 반대로 가는 거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경항모라뇨? 미국이, 미해군이. 뭐 미국이 최대 최고는 다 갖고 있고요. 아 이미 있어서 그런가? 뭐 스스로 깨봤자면 어차피 우리 건데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약간 이제 좀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게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재정 부담이 있고요. 항모 취역 후에 이제 50년 동안 사용한다고 봤을 때 운영 유지비가 건조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15조 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많이 쓰니까 최근에 이제 표준 항모를 여러 축으로 줄이고 대신에 경항모로 채워넣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 해군은 지금 우리나라가 구상하는 경항모하고 유사한 함정을 이제 상륙 강습함이라고 AAS라는 이름으로 운용을 하는데 2014년에 이제 45,000톤급의 아메리카급 AS함이 처음으로 취역이 됐었고 2019년부터 번개 항모라고 해서 그 라이트닝 캐리어라고 말 그대로 번개 항모입니다. 번개 항모라는 이름으로 이제 실전 운용 능력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 항모에는 그
F-35B 12대하고 소수의 해상 작전 헬기가 탑재가 되고요. 이제 건조 운용 비용 전력 측면에서 슈퍼 항모 한 척하고 이 번개 항모 4척이 맞먹는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개 항모에는 이제 총 이제 56대의 F-35B 스텔스기를 함재기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4척에 분산시켜서요. 그래서 4개의 또 다른 분쟁 지역에 동시 투입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기민성이라든가 타격의 치명성이라든가 한마디로 힘이 약하고 그다음에 임무 수행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전투 지속성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고 또 고출력 레이더라든가 심지어 레이저포 같은 요즘 나오는 이런 첨단 무기를 좀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생존성이 좀 떨어진다. 항공모함은 아까 표정 얘기도 나왔지만 생존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를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점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항모 이거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하는데 항모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까? 항모의 큰 효용성 중에 하나는 현시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주변국이나 적국한테 나의 능력을 과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효용성은 있었는데 과연 그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형태가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대규모 전쟁, 전면전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함재기 7, 80대를 탑재한 이런 대형 항모가 실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라크 아프간전에서 사실 그런 항모 함재기가 역할을 했지만 지금 전쟁이 그런 대규모 전쟁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대테러전 형태의 그러한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항모의 현시 효과와 효용성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렇게 뭐 그 다른 나라 운영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현실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 원쌤 생각하시기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겠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항모를 운영하면 뭐 장점도 많은데 이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항모를 이렇게 좀 뭔가 전략적인 고려, 충분한 고려 없이 도입을 했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의 경우에 스페인 경항모를 사왔었는데 또 해리어도 사왔고 뭐 헬기도 사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운영 전략이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2006년 이후엔 또 재정상의 이유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조 활동으로 쓰다가 항모를 심지어는 교육 훈련용 관광용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운용 개념이 좀 확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뭐 잘하는 거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항모 도입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그 해군에서 특별히 나와주셔서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진정성 뭐 그런 의미 같은 거 저도 이제 배운 점도 있고 느낀 점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좀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좀 첨언하자면 중요한 게 천존하는 북한이요.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주변 강국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력으로서 과연 경항모가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의 어떠한 전략과 작전 개념 하에서 이게 필요한지를 우선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용은 이제 공군 쪽에 의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군도 항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P-3C 해상 초계기라든지 그다음에 링스라는 헬기를 운용하는 이런 전력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항공모함 자체는 해군의 전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해군 항공 전력 여기 이제 인력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키워서 결국은 이러한 해군의 항공 인력들이 이 운용할 수 있게끔 경항모 관련된 전력도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현실력이란가 이런 부분들 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그 항모가 좀 떠다니는 것도 좀 멋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진짜 좀 그러게요. 예. 앞서 그 BBC 뭐 다큐 말씀하셨잖아요. 곽재동님이 온 국민이 이렇게 다 환호하고 막 환영하고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우리 진해 가서 특별 방송도 하고요. 당연히 라이브로 가야죠. 이건요. 그냥 라이브로 가야 돼요. 예. 우리 그럼 본 게임 한 앞으로 10년 장수 프로가 그러게요. 예. 언제까지 본 게임 계속하는 거냐?
경항모 진수입니까 추억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취역이래, 취역으로 오래 해야 돼. 아, 취역인가요? 취역하면 10몇 년 있어야 되고요. 우선 진수까지라도 네 진수. 네. 8, 9년 뒤에 가는 거. 네, 얼마나 우리의 프라이드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러게요. 국민으로. 그런 모습 좀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아주 귀한 곽재동님도 모셨고요. 많은 이야기들 경항공모함에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더 화끈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 다큐 얘기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해군분들은 어떠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여튼 퀸 엘리자베스 초기에 만들 때 관여했던 그분 대령께서 뭐 어떤 세미나에서 20여 분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정말. 네, 영국도 많은 시행착오를 예.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의 퀸 엘리자베스 함이 나온 거더라고요. 진짜 수건 사업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거구나.